와얀을 따라 선장의 집으로 들어섰을 땐 아이들이 외지인이 왔다고 전한 것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온 동네라고 해봐야 집은 몇 채 안 되는 마을이었기에 그 안에 있는 어른들은 열 몇 명 정도였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간단히 인사를 하자 선장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설탕을 가득 탄 홍차와 바나나 튀김을 내왔다. 와얀이 웃으며 대학에서 온 학자라고 나를 소개하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한층 더 밝아졌다. 호의적인 분위기에 나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그들에게 물었다. 여기서 라푸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다. 와얀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 질문을 통역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단어라는 듯 했다. 그럼 이런 소리 말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복원된 녹음을 흉내냈다.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다. 아이도 노인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숨을 멈춘 듯 그대로 굳어 있었다. 공기 속에서 소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도 멎은 듯 했고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와얀은 당황한 듯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어색한 침묵이 돌았다. 그러다 누군가 말을 돌리는가 싶더니 하나둘씩 자리를 뜨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말을 아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답답함을 느꼈다. 공기가 눅눅했고 벽 너머에서 끈적한 바람이 들락거렸다. 선장이 우리에게 내준 방에서 와얀은 창문을 열며 웃었다. 이 동네는 밤이 되면 바람이 끊겨요. 그래서 다들 밖에서 담배를 피워요. 우리는 선장의 집 앞 평상에 앉았다. 평상이라기보다 물 위로 조금 돌출된 나무 데크에 가까웠다. 발밑 틈새로 물이 반짝였다. 파도는 없었지만 아주 가끔 불빛이 수면 위로 번지며 마치 물속에서 또 하나의 불이 켜지는 듯했다. 불빛은 희미했고 멀리선 닭 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 몇이 고개를 내밀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들이었다. 그들은 수줍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가방을 뒤져 껌이랑 사탕을 꺼내 나누어 주었다. 작은 손들이 반짝이며 내 손을 잡았다. 잠시 후 그중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와얀이 그 말을 들으며 나를 바라봤다. 이 애가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마치 어른의 말을 외우듯 천천히 이어졌다. 와얀은 그것을 한 문장 한 문장 통역해 주었다. 쿠마이강 상류에는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오래된 맹그로브 숲이 있다. 그것은 후탄 루마라 불리지만 예전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후탄 양버르나파스, 즉 숨쉬는 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기서 강을 따라 더 깊이 올라간 곳에 올라팟이라는 작은 어촌이 있었대요. 밤마다 새우 잡으러 간 어부들이 가끔 사람 목소리 같은 물소리 혹은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 목소리는 늘 미물 때 수면이 나무 뿌리를 덮을 무렵 들렸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떤 날에 한 청년이 새벽까지도 돌아오지 않더래요. 나중에 발견된 그 사람의 배는 숲 뿌리 사이에 걸려 있었는데 배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던 건지 그의 몸도 뿌리에 얽혀 있었대요. 마치 숲이 직접 그를 붙잡은 것처럼. 거기서 그가 잠시 말에 멈췄다. 그것이 그 이야기의 결말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를 재촉했다. 그는 불길해하는 표정으로 슬쩍 곁눈질로만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어서 말했다. 시체의 얼굴이 물 위를 향하고 있지 않더래요. 아래를 향하고 있었대요. 처박힌 것처럼 거꾸로 서 있었다고. 아이들의 눈동자는 어두운 밤 속에서 반사된 듯 빛났고 입가엔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와얀을 바라봤다. 그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와얀은 어깨를 으쓱하고 말했다. 그거야 모르죠. 이제 방금 들은 얘기고 저도 이 마을 사람은 아닌걸요. 그는 담배를 꺼버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죠. 섬뜩한 이야기를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곤 다시 미적지근한 선풍기 바람이 흘러오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하지만 아이의 이야기가 신경 쓰였다. 올라팟? 올라팟이라는 마을이라고? 나는 한동안 그 단어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러다 퍼뜩 떠올랐다. 리안이 남긴 녹음 파일의 제목. 올라팟. 우리는 그 다음날 전설 속 맹그로브 숲으로 향했다. 선장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근처까지만 갔다가 바로 되돌아오는 조건으로 간신히 설득할 수 있었다. 둘러앉아 아침을 먹다가 내가 올라팟이란 단어를 꺼내들었을 때 선장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다 나지막히 말했다. 그것을 영문도 모르고 갸웃거리던 와얀이 밥알을 삼키며 동역해줬다. 쿠마이강 하류의 작은 수로 안에 있는 기록되지 않은 어촌.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부터도 배를 타고 3시간을 들어가야 한다. 민물 때는 물길이 끊기고 썰물 때만 간신히 드러난다. 배가 숲 안으로 들어가면 바람소리가 변한다. 꼭 사람의 말처럼 들린다. 거기가 그 숲의 시작점이다. 선장은 팩 입숙히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마지막 말을 뱉었다. 절대 깊은 곳까진 가지 않는다. 그곳은 밀물대, 숨이 뒤집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선장은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더 이상은 못 간대요. 선장은 노래 멈췄고 와야는 조금 불안해 보였다. 앞쪽은 수심이 얕아져 공기뿌리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배로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 같았다. 땅을 디디고 서면 물이 내 허벅지 정도까지 올 만한 수심이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할 행동을 예측했는지 와얀이 재빨리 말했다. 여기부터는 썰물길이에요. 밀물 오면 순식간에 잠깁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만류에도 뿌리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며 말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와얀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내 팔을 붙잡았다. 선생님,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저 빛은 뭐죠? 나는 몇 미터 앞에서 수면에 반짝이는 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때 숲이 숨을 쉬었다.
그건 바람이 아니라 땅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그 작디 작은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그대로 주저앉았다. 와야는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웠다. 방금 들었어요? 놀란 눈으로 묻는 내게 선장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와얀이 말했다. 그건 뿌리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기포가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나는 푹 한숨을 쉬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리안이 들은 것은 기포 소리였을까? 그것을 말이라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 생각하며 나는 바로 그것이 선장이 말한 숲의 시작점임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타난 그 여자는 뭐였을까? 실종된 대원들은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한동안 말없이 망연자실해 있다가 나는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일깨웠다. 우리는 배 위에서 드론을 띄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내가 사용법을 알려주니 와야는 서툴지만 이내 곧잘 드론을 조종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비싼 장비라는 것을 들은 후에는 조금 소심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맹그로브 숲 위로 천천히 드론을 몰며 구석구석을 뒤졌다. 나무에 부딪힐까봐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즐거워 보였다. 그러는 동안 나는 카메라를 나무 뿌리 쪽으로 향하게 조절하고 최대한 주민한 채 그것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리안과 실종된 대원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카메라를 쳐다보던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카메라 각도가 틀어진 줄 알았다. 뿌리의 모양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자 나무 뿌리들이 서서히 꿈틀거렸다. 바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뿌리들이 진흙 위에서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더 깊이 감싸 안으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조금 움직여 뿌리의 끝부분을 관찰했다. 그 끝에는 진흙 속에서 사람의 손가락 같은 무언가가 자라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손가락들은 서로를 향해 뻗어가며 서로 얽히고 끝내는 뿌리로 변해갔다. 사고는 사소했다.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직접 뿌리를 들여다보려고 배 밖으로 몸을 내밀었던 나는 그대로 진흙에 빠졌다. 잠깐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마치 진흙이 내 폐 안으로 밀려드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땐 쿠마이로 돌아와 있었다. 병실 창문 밖으론 달빛이 밝은 밤이 내려와 있었다. 와야는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가 쓰러진 이후의 일을 전했다. 진창에 빠진 나를 구한 것은 선장이었다. 나는 온몸이 진흙 범벅일 뿐 외상은 없는데도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서둘러 쿠마이로 돌아오는 몇 시간 동안에도 나는 의식이 없었다. 아주 고맙게 와야는 그 난리통에도 침착하게 드론을 회수해왔다. 고가의 장비였던 것은 둘째치고 그 안에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담겨 있었다. 와얀이 구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영상을 보시겠어요? 와야는 내 쪽으로 노트북 화면을 돌리며 말했다. 나는 머뭇거리며 영상을 재생했다. 그 풍경은 장관이었다. 드론이 천천히 상승하자 숲의 전경이 드러났다. 나무들이 수직으로 뻗어있는 게 아니라 뿌리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있고 수로는 검은 실 같은 곡선으로 숲 사이를 갈랐다. 위에서 본 맹그로브는 나무가 아니라 서로 맞닿은 혈관 같았다.
뿌리와 가지는 서로 이어져 검은 물 위에 거대한 무늬를 그렸다. 물이 빠진 자리에 남은 건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이었다. 드론은 한동안 그 광경을 보여주며 높게 날다가 조금씩 내려와 나무 하나하나를 훑어볼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내려왔다. 카메라는 몇 분 정도를 나무 위로 천천히 비행하며 지나갔다. 그러다 비행이 조금 흐트러지는 순간이 왔다. 그 즈음 내가 배 밖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드론이 방향을 바꿔 배 쪽으로 돌아오는데 화면 끝에 살짝 스치는 것이 있었다. 거기서 나는 재빨리 영상을 멈추고 조금 앞으로 당겼다. 드론이 중심부에 거대한 맹그로브 나무를 비추었을 때 나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았다. 인적이 없는 오지 맹그로브 숲의 한 귀퉁이. 그 위에는 문명의 산물이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걸린 사람의 신발 3켤레. 색이 바래고 흙이 굳어 있었다. 마치 나무가 그 신발을 신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중 한 켤레는 분명 리안의 신발이었다. 그 후 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후 고향인 시애틀로 돌아왔다. 그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고 지쳐있던 나는 돌아온 해에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꼭 맹그로브 숲이 아니더라도 인적이 뜸한 숲이나 호숫가 등은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맞이할 수 없는 어느 추운 겨울, 라디에이터 옆에 딱 붙어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와얀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메시지는 안부와 근황, 그리고 그가 알아낸 그곳의 또 다른 전설 하나를 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올라판 마을은 강이 바뀌면서 몽땅 물에 잠겼다고 한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물속에서도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맹그로브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단지 지금은 말 대신 숨으로 의사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매물 때 절대 소리내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 숲이 사람의 숨소리를 기억한다는 뜻모를 믿음 때문에. 리안이 만난 여자, 숨결 같은 단어, 실종된 대원들, 나무 위의 신발, 그리고 전설. 나는 지금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한무더기의 단어들의 나열에서 나는 그것을 짐작하고만 있을 뿐이다.